안녕하세요. 저 숙명여대 박승옥입니다. 우선 현상학을 수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동료애가 느껴져서 무척 좋습니다. 어디 가서 현상학 얘기하려고만 하면 어렵다는 소리 때문에 뭔 얘기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좋은 자리가 있어서 여기 선생님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굉장히 저로서는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에드먼트 후설의 논리 연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양 자체가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걸 아주 꼼꼼하게 읽으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강좌의 목표는 전체 얼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해하고 후설의 원전을 직접 읽어갈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이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진도 좀 엄격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가 한 번 있는데요. 후설이 이제 강의를 할 때 강의에 들어온 많은 학생들이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였기 때문에 꽤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혼자서 생각에 빠져서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알아듣던, 알아듣지 못했던.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조교한테 오늘 강의는 참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학생들은 실제로 거의 못 알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죄송합니다. 후설은 자기의 생각을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그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중간에 타협이나 또는 다른 쪽으로 새거나 하는 일 없이 애초에 자기가 던졌던 문제의식의 한계선까지 밀어붙였던 사상가입니다. 오늘 현상학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현상학이 20세기 철학을 대표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지적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때 후설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후설이 그런 운동이 확산되는 가장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후설의 작품들, 사실 후설은 자기의 생각을 거의 속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생각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것을 속기로 정리를 해놓고 그것들을 이제 나중에 조교들이 정서들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방대한 유고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 유고들이 출간되고 있거든요. 근데 생전에 그가 아주 정형화된 책으로 아주 깔끔한 형태의 책으로 출간한 책들은 채 몇 권 되지 않습니다. 사상의 깊이나 또는 그가 속기로 남긴 유고들의 양을 생각해 볼 때 실제로 출간된 책의 양은 굉장히 적은데 후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세기 현상학 운동이라고 부르는 어떤 지적인 운동에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이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폭제가 된 책 자체는 바로 이 논리연구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현상학 운동에서 논리연구가 가지고 있는 의의 중에 하나는 이 책이 나옴으로써 비로소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프랑스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확산되게 된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던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논리 연구를 비롯해서 앞으로 이어지게 될 일련의 강의를 꿰뚫고 있는 우리의 목표는 현상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걸 겁니다. 근데 사실 모든 개념도 그렇고 철학적인 논의도 그렇고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물음이죠. 간단하게 대답하기가 아주 어려운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런 커다란 중심 질문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런 하위 질문들을 아마 던져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상학이 왜 그렇게 주목받게 됐는가? 또 어떻게 주목받게 됐는가?
그리고 현상학은 무엇을 탐구하는가? 그리고 현상학의 고유한 방법론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은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옮겨놓은 것인데요. 첫 번째는 현상학이 왜 그리고 어떻게 주목받게 됐는가 하는 것은 현상학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철학적 이론 내지는 넓게 얘기해서 지적인 운동이 당시에 어떤 컨텍스트 아래에서 확산되게 됐고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길래 그 사람들이 또는 당시의 철학자들이 그토록 주목했는가 하는 현상학의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현상학이 무엇을 탐구하는가, 현상학의 탐구 대상, 그리고 현상학만의 고유한 방법론. 현상학의 탐구 대상은 여기 뭐 철학을 아시는 분이거나 또는 이렇게 저렇게 다른 전공을 하시면서 현상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대강 현상학이 의식 현상에 대한 탐구다라는 말씀 또는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따져볼 생각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 따져봐야 되겠죠. 세 번째 현상학의 고유한 방법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논의에서 의미가 있는 이유는 현상학적 운동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 지적인 지적인 운동이 확산되게 된 계기는 현상학을 방법론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상학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탐구 내용에 있어서 모종의 좀 불일치가 있더라도 현상학적 방법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현상학이라고 하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현상학의 고유한 방법론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또는 현상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연의 전체 시리즈가 현상학과 질적 연구라고 할 때 그 질적 연구에서도 현상학적인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후설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이데거나 또 멜로펑티 같은 사람들의 현상학을 들으시면서 아마 더 풍요롭게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슈피겔버그라고 하는 일종의 현상학 사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현상학자입니다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상학을 가리켜서 20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운동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운동이란 말은 그냥 아주 요즘 말로 하자면 트렌드처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후설이 논리 연구를 내고 나서 현상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시기적으로 보면 나치가 등장하면서 조금 주춤하게 되죠. 그러다가 1950년대 중후반 이후로 다시 후설 르네상스라고 불려지는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현상학자들의 논의도 많이 활발하게 개진이 되고 하는 일련의 지적인 흐름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인 흐름들을 통칭해서 현상학적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상학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이해하는 경우 사회과학 내지는 기술 문화 연구 또 건축이나 예술, 질적 연구 최근에는 인지과학이나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현상학적 논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당연히 방법론적인 그 장점, 현상학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의식 현상을 분석할 때 현상학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광범위한 영역에 그 현상학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실은 슈피겔버그가 현상학적 운동이라는 표현 내지는 20세기의 철학적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후설은 현상학적 운동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만 현상학적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대에 철학이 처했던 어떤 상황,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철학을 하나의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철학적 상황을 그것을 단순히 철학만이 아니라 학문 전체의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그 위기를 돌파하는 해법으로 현상학